2023 아시안컵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 축구의 전반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있게 조별리그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국, 일본이 중동 팀들에게 조 1위 자리를 내어주었고 그동안 약체로 여겨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이 이어지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가 크던 작던 각자 상황에 맞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달리 누가 보아도 퇴보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인도와 함께 유의하게 무득점을 기록한 중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상대적으로 국가 자체가 축구에 큰 관심이 없고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는 오히려 나름의 발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가 축구에 열광하며 엄청난 자본의 투입이 이루어졌고 귀화 선수까지 사용하는 중국 축구의 태보는 불가사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계의 미스터리, 중국 축구가 발전할 수 없는 이유를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발전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 여겨온 중국인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외부인들의 비판을 수용하기 어려워합니다. 중국 축구 관계자들은 좋은 지도자를 선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중국에서 잔뼈가 굵은 이장수 감독은 시간이 흘러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중국 축구에 대해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속담까지 인용해가며 강력하게 일갈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2002년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던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 감독, 이탈리아 출신 레전드 파비오 칸나바로, 월드컵 우승 감독 마르첼로 리피 등 온갖 명장들을 동원해 중국 축구의 변화를 꾀했으나 그 어떤 감독도 중국을 월드컵에 진출시키지 못했죠. Dire che l'allenatore non sta facendo bene il suo lavoro. Io guadagno tanti soldi e non li voglio rubare. Perciò io stasera do le dimissioni irrevocabili. 또한 한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조차 중국 U23 대표팀을 맡은 후 성과 없이 1년 만에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자국 선수들의 수준을 끌어올린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 없이 오로지 감독의 명성에 의지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는 중국 축구. 중국 축구협회가 장기적 관점에서 선수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실패를 감독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월드컵 우승은커녕 본선 진출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계 모든 분야에 널리 통용된 키워드인 관시. 외국어로 번역되기 어려운 오랜 중국 특유의 문화인 관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맥에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인맥에 의한 조직 운영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문제지만 중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해 조직 자체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에도 뿌리 깊게 박힌 관시 문화는 공정한 선수 선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는 프로축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실제로 중국 2부 리그에서 100kg이 넘는 도저히 축구 선수로 볼 수 없는 이런 선수가 실전 경기에 투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 구단주의 아들로 무려 등번호 7번을 받았고 구단주는 감독에게 자신의 아들을 선발 추천시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리그에는 프로축구 선수로 보기 힘든 함량 미달의 선수가 경기장을 누비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시에 의한 선수 선발은 그나마 실력 있는 선수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리그 전체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유소년 선수 선발 과정마저 관시 문화가 침투해 있어 어린 나이 때부터 공정한 선수 선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의 성장기에마저 앗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나친 인구 과밀화를 막기 위해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자녀 정책.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중국에는 형제 자매 없는 외동가정이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았고 이 80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소황제 세대로 불리게 되었죠. 20세기 후반 태어난 중국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족의 중심이 되며 과잉보호와 관심 속에서 성장했고 단체 생활이 필요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정신이 결여된 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져서 중국은 아시아인에게는 불모지였던 육상과 수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개인 종목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협동과 희생정신이 필요한 종목들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부터 배구, 농구, 축구 등 단체 스포츠의 국제무대 성적은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스포츠 분야로 한정시켰을 때 이 2010년대는 바로 1980년대생들은 베테랑으로 1990년대생들은 젊은 피로 활약하게 되는 시기였죠.
특히나 축구는 단체 스포츠에 필요한 덕목들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11명의 선수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필요시 서로의 위치를 커버해주고, 공격 시에는 동료 선수들과의 매끄러운 연계 플레이가 필요하며, 수비 시에는 상대 선수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지고, 오프사이드 라인 형성을 위해 서로 소통하는 등 협력과 희생정신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죠. 그러나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중국은 선수 개인의 기본기도 부족한데 조직력 또한 막장이었고, 투지까지 실종된 모습으로 중국 팬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코비치 감독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간판 스타 우레이를 벤치에 앉히는 초광수까지 두었으나 그 어떤 처방도 중국 대표팀엔 소용이 없었죠. 2021년 중국은 마침내 40년간 이어온 산하 정책의 공식적인 폐지를 알렸는데요. 협동과 희생의 정신이 사라진 현재 중국의 사회 분위기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스포츠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돈은 선수들을 끌어모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면서 리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리그의 능력과 수준에 비해 과도한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 또한 분명히 발생하죠. 시진핑의 축구 울기를 등에 업고 중국의 수많은 프로축구 구단들은 막대한 금액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척척 지불했으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연봉 또한 거리낌 없이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축구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되려 중국 축구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었는데요. 외국인 슈퍼스타들의 연봉이 기준이 되어 중국 선수들의 연봉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것이었죠. 실력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받는 연봉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중국 국가대표급 선수들 역시 남부러울 것 없는 연봉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나름 공을 찬다는 선수들은 중국 리그에서 활약하며 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고, 이전에는 그나마 간간히 있었던 중국 선수의 유럽 진출 소식마저 뚝 끊기고 말았죠.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은 뒤 어떻게든 유럽 무대 진출을 타진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도한 연봉 인플레로 자국 선수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프로팀들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큰 부작용들이 속출하자 중국 축구협회는 2017년도부터 외국인 선수 영입 시 10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데 이어 2021년부터 셀러리캡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거품 빼기에 들어갔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격언을 몸소 보여준 중국 축구가 각종 시스템 개선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는 자국민들조차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매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워낙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기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와 돈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성향이 결합되며 이런 부정부패는 마치 전염병처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축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소년 단계부터 학부모와 코치진 간의 모종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프로팀 주전 자리를 돈으로 사고 유소년, 프로축구 등 레벨을 가리지 않고 승부 조작이 일어나는 등 계속되는 막장 사태에 중국 팬들 또한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력도 감동도 없고 승부 조작까지 만연한 프로축구에 질린 중국 팬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2023년 지방단체가 주도해 연 농촌축구리그에 20개의 팀이 참여했고 비록 실력은 떨어지지만 승부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 반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순수 아마추어 경기에 5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이 농촌리그는 생중계 방송에 무려 700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는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중국 축구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2020년부터 중국 국가대표 A팀 감독직을 맡았던 리티에, 그는 과거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중국 축구의 레전드 중 한 명입니다. 이랬던 그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 중국 축구협회 사무총장에게 우리 돈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부패 스토리지만 이번 사건의 스케일은 훨씬 거대했습니다. 리티에는 협회 사무총장에게 건넬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당시 자신이 맡았던 우한주얼 구단과의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최소 4명의 우한주얼 선수들을 대표팀에 호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는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받았죠. 이후 중국 대표팀 감독이 된 이후에도 리티에는 우한주얼 구단으로부터 별도의 금액을 계속해서 제공받았습니다. 이 스캔들은 중국 축구계를 강타했으며 중국 정부는 공영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4부작 다큐멘터리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했습니다. 협회 사무총장부터 대표팀 감독까지 부패의 중심에 섰던 중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10경기 동안 단 1승 19실점이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거두며 당연하게도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축구왕인 시진핑 역시 최근 이 소식에 크게 분노했으며 2024년 1월 열린 공산당 회의에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가 최고 권력과의 분노가 축구의 부정부패까지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축구가 발전할 수 없는 5가지 원인을 사회, 문화적 요소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본, 인구, 인프라 및 인기까지 가졌던 중국 축구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가장 큰 원인을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미스테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듣고 싶습니다. 그럼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필로스포츠였습니다.